낯선 침묵. 아버지, 짐은 다 싸셨어요? 현관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강태식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응, 거의 다 됐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가웠다. 40년 동안 이 집의 현관문을 열고 닫았던 열쇠. 처음 이 집에 입주했을 때 아내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했다. 신혼의 설렘, 아이들의 제잘거림,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강태식은 은퇴 후 더 바빠졌다.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다. 아침 6시면 손주의 도시락을 싸고 7시에는 등교 준비를 도왔다. 오전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 오후에는 장 보기와 저녁 준비. 밤에는 손주의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며느리가 아버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때면 그는 괜히 미안해서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 컵은 손주 전용이에요. 따로 써주세요. 그날 태식은 평소처럼 물을 마시려다 멈칫했다. 손주가 쓰는 컵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선을 긋고 있었다. 태식은 사과하며 컵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아버지, 거기 앉으시면 쿠션 모양 변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아버지, 냉장고 자주 열면 전기세 나와요. 조심스러운 잔소리들이 쌓이면서 태식은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새 그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 있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는 존재.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태식은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어쩌면 잘못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을 뿐.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태식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허리의 통증이 시작된 건 한 달 전이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손주 도시락을 싸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버지, 다행히 며느리가 발견했다. 아니, 다행이었을까.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119를 불렀지만 구급차에 함께 타지는 않았다. 아버지,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괜찮으시죠? 병원에서 연락 주세요. 그렇게 태식은 혼자 실려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태식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옆 침대에서는 보호자들이 환자를 걱정하며 둔주히 움직였다. 딸로 보이는 여성이 노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의사에게 상태를 묻고 있었다.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한데요.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긴 하지만 혼자 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다. 보호자라는 비워두었다. 그 빈칸이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쓸쓸했다. 평생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없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디스크 제거 수술이었다. 의사는 한 달 정도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쉼이란 건 없다는 것을. 퇴원 후 이틀째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응, 좀 아프긴 한데. 다행이네요. 그럼 손주 도시락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회복 중이시라는 건 알지만 손주 아침은 챙겨줘야 하잖아요. 태식은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꾹 참았다. 부엌에 서서 도시락을 쌀 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픈 것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족의 기둥이 아니었구나. 기둥은 무너지면 다들 걱정한다. 집 전체가 흔들리니까. 하지만 자신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다. 불편했을 뿐이다. 도시락을 못 싸면 어떡하나. 저녁을 누가 준비하나. 청소는 누가 하나. 태식은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 아니라 소모품이었다는 걸 받아들였다. 편의에 따라 쓰이고 다 쓰면 버려지는. 그렇게 오늘도 허리를 구부리며 달걀을 삶았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태식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건가? 그 말이 주방에 조용히 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태식 자신은 또렷이 들었다. 그날 밤 태식은 책상 앞에 앉았다. 온 집안이 잠든 시간. 홀로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통장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집문서. 4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태식은 혼자였다. 아니,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더 외로웠다. 태식은 집문서를 꺼내 들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자신의 전부였다. 퇴직금도, 연금도 이미 자식들에게 다 써버렸다. 손주 학원비, 아들의 사업 자금, 온갖 집안 경조사. 그렇게 자신을 위해 남겨둔 건 이 집뿐이었다. 이 집을 팔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난다는 것.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컵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소파 하나 편히 앉을 수 없는 곳.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살아보자. 결심이 섰다. 태식은 오랜 친구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1시였지만 박노인은 금방 받았다. 여보세요. 태식이. 노형, 혹시 남해 쪽에 조용한 마을 알아? 남해. 갑자기 왜? 떠나려고. 이제 혼자 살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노인은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그래 알아. 바다 보이는데 하나 있어. 작은 마을인데 월세도 싸. 노인들 몇 명 살고 조용해. 내가 연락처 보내줄게. 고맙네. 태식아 잘 생각한 거야. 우린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태식은 노트를 꺼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을 내놓을 부동산, 옮길 집 목록, 정리할 서류들. 하나씩 적어내려가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며칠 후 태식은 부동산에 연락했다. 입지가 좋은 집이라 중개인은 금방 관심을 보였다.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팔릴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실제로 2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다. 젊은 부부였다. 집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는 그들을 보니 태식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계약금을 받던 날 태식은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검소하게만 산다면 남의 월세집도 구했다. 박노인이 소개해준 작은 단독주택. 사진으로 본 집은 낡았지만 바다가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 요즘 밤늦게까지 뭐 하세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식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정리요? 응, 오래된 것들 좀 버리려고.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태식은 속으로 웃었다. 버리는 건 물건이 아니라 이 삶이지.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됐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 있는 곳.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잔금을 받던 날 태식은 아들 가족이 여행 간 사이를 택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난다며 들떠있던 그들. 태식은 조용히 배웅했다. 아버지 집 잘 지켜주세요. 그래, 다녀와라. 그들이 떠난 후 태식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아내의 사진. 그게 전부였다. 70년을 살았지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이틀 후 아들 가족이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거실에는 짐을 싼 여행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 팔았다. 네? 뭐라고요? 이 집 팔았어. 잔금까지 다 받았고. 며느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시죠?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인데 왜 말을 해야 하나?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손주는요? 학교는요? 너희 집 알아봐. 이제는 너희 차례야.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태식은 아들의 말을 끊었다. 정신? 내가 이제야 정신 차렸지. 4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너희를 키웠어. 은퇴하고도 손주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하며 살았지.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살면서 모시지 않았습니까? 모셨다고? 나를 편하게 해준 적이 있었나? 컵 하나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소파 하나 편히 앉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아파 쓰러져도 혼자 병원 가게 하고 수술 받고 돌아와서도 도시락 싸게 하면서 그게 모시는 거였나? 며느리가 눈을 피했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태식은 계속 말했다.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야. 그냥 편리한 가정부 무료 보육교사로 봤지.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불편하면 치우려고 했어. 그런 적 없어요. 저희가 언제... 아니라고? 그럼 내가 아팠을 때 왜 혼자였나? 수술 동의서에 내가 왜 혼자 사인했나? 대답해봐.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는 떠난다. 너희가 나를 편히 쉬게 해준다고 했지. 이제 진짜로 편히 살려고.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는... 갑자기? 난 오래 생각했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태식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새 집 주인이 다음 주에 입주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호텔에 머물 생각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남해로 내려갈 것이다. 현관문 앞에 섰다. 40년 동안 수없이 열고 닫았던 문.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멍하니 서서 그를 바라봤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잘 살아라. 이제는 너희끼리. 문을 열고 나섰다.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식은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누구의 가장도 가장의 그림자도 아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남해의 새벽은 고요했다. 태식은 침대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 도시락을 재촉하지도 청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다. 철썩, 철썩.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그 소리. 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가슴을 채웠다. 이게 바로 내 아침이구나. 작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는 어제 장본 식재료들이 있었다. 달걀 2개, 미역 1줌, 된장. 태식은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누가 기다리지도 않았다. 달걀을 삶으며 미역국을 끓였다. 밥솥에서 김이 올랐다.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날보다 따뜻했다. 혼자 차린 밥상. 혼자 먹는 아침.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맛있다. 혼잣말이 주방에 울렸다. 누구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음식.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었다. 파도가 모래를 쓸고 갔다. 갈매기들이 울었다. 태식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다. 이게 자유구나.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책임도, 의무도, 눈치도 없는 시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순간.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다. 슈퍼주인 할머니는 서울서 오셨어요? 라며 반겼고, 옆집 할아버지는 같이 낚시나 갑시다라며 웃었다. 누구도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이웃으로 대했다. 며칠이 지났다. 태식은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낮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일찍 잠들었다. 규칙적이지만 자유로운 일상이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여윈 얼굴이었다. 아버지, 태식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물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나? 박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의 눈이 붉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글을 들였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 알았으면 됐다. 집 구했어요. 작지만 저희끼리 살만해요. 며느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태식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용서할 것도 없다. 너희도 나도 각자 인생을 사는 거지. 아버지 그래도 얘야, 난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바다를 보며 내 시간을 살 수 있어서. 너희도 너희 가족을 잘 꾸려가거라.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아들은 눈물을 닦았다. 태식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끔 연락하고 명절에 한 번씩 보자. 하지만 이제 우린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네 아버지. 아들이 떠난 후 태식은 다시 창가에 앉았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지고 밀려오고 또 지고 밀려오고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계속된다. 이제 나는 나로서 산다. 태식은 잔잔히 웃었다. 바다가 석양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이 순간이, 이 자유가, 이 평화가, 그것이면 충분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강태식, 그 자신으로서의 삶. 그것이 그의 마지막 집이었다.